와인 하면 보통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와인은요, 그 이상입니다.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면서 그 흐름을 확 바꿔놓은 정말 강력한 힘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 흔한 술 한 잔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혁명의 불꽃까지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핵심입니다. 와인 한 잔에 담긴 정말 믿기 힘든 세계사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와인이 역사 속에서 맡았던 5가지 핵심 역할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까지 와인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고대 문명과 와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셨나요? 우리가 쌀로 술을 빚기 시작한 역사보다 와인의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요. 기원전 6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8000년 전이죠. 바로 이 지도에 보이는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와인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포도 으깬다고 와인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를 체계적으로 재배하고 또 그 복잡한 발효 과정을 통제하는 기술, 이건 정말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야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처럼 당시 고도로 발전했던 문명에서만 와인을 제대로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와인은 곧 그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와인이 어떻게 서양 철학과 종교,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아주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고대 그리스의 심포시온이라는 게 바로 이런 자리였어요. 여기서 와인은 그냥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지적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와인 한잔하면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이 문화가 바로 그 유명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포도가 발효를 거쳐서 와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의 개념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바로 이 강력한 상징성 덕분에 와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롤루스 대제. 이 사람은 와인을 정말 영리한 통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와인 산업을 키워서 경제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좀 거칠었던 부족들을 포도 농사에 적응시키면서 제국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거뒀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와인으로 제국을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와인의 역사가 늘 이렇게 평화롭고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와인이 어떻게 경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어두운 면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변화,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프랑스에 버금가는 와인 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어진 이 끔찍한 전쟁이 독일의 포도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독일을 와인의 나라에서 맥주의 나라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이건 정말 역사 속 미스터리 중 하나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 어떻게 동족의 손에 배신당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잔 다르크가 해방시킨 오를레앙, 그리고 왕의 대관식을 치른 샹파뉴 지역. 이 두 곳이 당시 부르고뉴 와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고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다시 말해 와인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영웅을 적에게 팔아넘기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정말 씁쓸하죠. 자, 이제 와인이 어떻게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첨예한 외교 무대에서 비밀 병기가 되기도 했는지 그 극과 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2리터. 와, 정말 엄청난 양이죠? 오늘 프랑스 사람들 소비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 와인은 그냥 즐겨 마시는 기호품이 아니라 물 대신 마시는 생필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와인 세금이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들 생필품에 붙는 이 부당한 세금에 정말 분노했죠. 그래서 세관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분노의 에너지가 결국 왕정을 무너뜨린 바스티유 습격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말 와인 한 잔이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죠. 반면에 와인은 외교 무대에서 최고의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패전국 프랑스의 운명이 결정되던 빈회의. 이때 외교관이었던 탈레랑은 발언권조차 없는 신세였어요. 하지만 그는 최고급 요리와 샴페인으로 매일 밤 연회를 열어서 적들의 날선 적대감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습니다. 이 미식교교 덕분에 프랑스는 해체될 위기에서 벗어나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프랑스 와인은 절대적이다라는 이 신화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 극적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등급 분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855년에 나폴레옹 3세가 보르도 와인에 공식적으로 등급을 매겨버려요. 프랑스 와인은 세계 최고다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벌어질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976년 바로 이 사건이 터집니다. 파리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죠. 심사위원들은 전부 프랑스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던 캘리포니아 와인이 프랑스 최고급 와인들을 전부 제치고 1등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대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파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위대한 와인은 프랑스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온다는 그 오랜 신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와인 생산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와인 세계의 민주화가 시작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와인은 역사 속에서 정말 다채로운 역할을 해왔습니다. 철학의 탄생을 돕는 촉매제였다가 제국을 세우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전쟁의 원인이자 혁명의 불꽃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와인 한 잔을 마주할 때 아마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잔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띤 토론, 제국의 거대한 야망, 그리고 혁명의 뜨거운 함성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와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역사의 증인입니다.